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이 만나는 곳,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아주 작지만 세상을 움직인 한 가지, 바로 향신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이나 은, 혹은 광활한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디였습니다. 잘 말린 씨앗 한 줌, 나무 껍질 한 조각, 진액 한 방울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형마트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향신료들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후추 열매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고 육두구 한 주머니는 집 한 채 값이었으며 계피가루는 평생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 맛의 근원지를 통제하기 위해 기꺼이 죽이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현대 세계가 존재하기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증권거래소가 그리고 유전이 세상을 움직이기 전 세계 경제는 향신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향신료는 당시 사람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고기를 보존하고 상처를 소독했으며 썩는 냄새를 가려주었고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계피나 정향향이 나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춥고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향신료는 마법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고 바로 그 때문에 돈이 되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12세기 유럽을 상상해 보십시오. 춥고 잿빛이며 고립된 그리고 지독하게 맛없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태어난 곳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단은 단조로웠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신선한 음식은 귀했고 저장된 음식에서는 지하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귀족들은 자신들이 평생 가볼 일 없는 머나먼 땅에서 온 이국적인 향신료를 뿌린 향연을 즐겼습니다. 그 향신료는 사막과 산맥, 그리고 거친 바다를 건너온 상인들의 등을 통해 운반되었죠. 후추 한 근으로 가축을 살 수 있었고 사프란 한 주머니는 무기와 교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명백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향신료를 유럽으로 가져오는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비밀스러우며 수익성 높은 공급망 중 하나를 거쳐야 했습니다. 향신료는 유럽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말라바르 해안, 인도네시아의 반다제도, 스리랑카의 산맥, 동남아시아의 숲과 같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서 왔습니다.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향신료는 인도 상인에서 아랍 중개인으로, 아랍 중개인에서 이집트 항구로, 그리고 이집트 항구에서 베네치아의 배로 이어지는 섬세한 릴레이를 거쳤습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각 연결고리는 자신들의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향신료가 원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상인들은 자신들의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세의 소문에 따르면 계피는 괴물이 지키는 거대한 새의 둥지에서 자랐고 육두구는 용이 둘러싼 섬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후추는 너무나 위험한 숲에서 자라기 때문에 농부들이 숲을 불태워야만 수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후추 열매가 검게 그을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초기 기업의 허위 정보 캠페인, 즉 비즈니스 기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릴레이의 종착점에는 중세 세계의 예상치 못한 금융 중심지 베네치아가 서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향신료를 재배하지도 원산지를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통제한 것은 바로 상품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목, 즉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13세기 무렵 베네치아는 후추와 다른 귀한 향신료 수입에 대한 거의 완전한 독점권을 구축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희소성을 조작하고 창고에 공급품을 쌓아두었다가 이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 물량을 푸는 최초의 가격 결정자들이었습니다. 이 무역으로 얻은 부는 베네치아를 대리석 궁전, 황금빛 천장, 그리고 막강한 해굴력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토지가 아닌 물류, 즉 밭이 아닌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부유해진 최초의 유럽 국가였죠. 오늘날 많은 현대 기업들이 여전히 따르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독점은 절박함을 낳는 법입니다. 베네치아가 목줄을 조일수록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그들을 우회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서쪽으로, 대서양으로,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이 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이 새로운 대륙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탐험가들이 위대한 발견을 꿈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서쪽으로 향한 이유는 단 하나, 향신료 독점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신세계를 찾기 위해 대양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아시아, 즉 후추의 땅에 더 빨리 닿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의 계산은 틀렸지만 그 오산이 역사를 뒤바꾸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 항해한 것은 탐험이 목적이 아니라 아랍의 독점을 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한 것은 스페인이 향신료 제도로 가는 자신들만의 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모든 위대한 항해는 더 값싼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 전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이 제국을 낳고 탐욕이 지리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새롭고 강력하며 판도를 바꿀 두 번째 향신료의 물결을 발견했습니다. 1492년 이전까지 아시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고추가 순식간에 동반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인도의 커리, 중국의 사천 요리, 그리고 바로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치와 고추장의 그 매운맛,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온 선물인 셈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보물이었던 바닐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즈텍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되던 카카오는 유럽 엘리트들의 고급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세계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엔진, 즉 두 번째 향신료 개척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사에 심오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천 년간 앞으로 유라시아 무역망에서 고립되어 있던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거스를 수 없이 세계 경제 속으로 빨려 들어온 것입니다. 구세계와 신세계의 상품이 합쳐지는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포르투갈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광이나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후추를 원했습니다. 후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향신료이자 중세 상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상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베네치아를 잘라내고 원산지로 직행할 수만 있다면 힘의 균형을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의 아프리카 일주 항해는
항해술로 위장한 기술혁명이었습니다. 1498년 그는 향신료 무역의 심장부인 캘리컷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용과 신비에 쌓여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던 향신료들이 창고에 아무렇게나 쌓여 값싸게 거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상인들은 수백 년 동안 후추를 팔아왔습니다. 희소성이라는 환상 속에 살았던 것은 오직 유럽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힘으로 응답했습니다. 수십 년 안에 포르투갈 함대는 항구를 봉쇄하고 상선을 습격했으며 무역상들에게 잔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향신료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 해안을 따라 요새를 짓고 말라카와 같은 병목 지점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인도양을 군사화된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제국은 이 시스템을 영원히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더 날카로운 본능과 더 많은 자본, 그리고 훨씬 적은 인내심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공화국은 세계 상업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향신료가 그 열쇠였습니다. 1602년 그들은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입니다. VOC는 정부도 길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주, 배당금, 법적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을 벌일 권한을 가졌습니다. 조약을 맺고 요새를 짓고 화폐를 주조하고 죄수를 처형하고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었죠. VOC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육두구가 자생하는 반다 제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흑사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졌던 육두구를 통제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수익률 높은 상품 중 하나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VOC의 해결책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주민들을 학살하고 생존자들을 노예로 삼았으며 통제 가능한 노동자들을 이주시켜 섬을 다시 채웠습니다. 모든 육두구 나무, 모든 선정물, 모든 씨앗은 회사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역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었고 이는 폭력으로 유지되는 향신료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의 탄생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같은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회사는 더 이상 대영 제국에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영 제국 그 자체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전성기에는 영국 왕실보다 더 많은 군대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정양과 육두구의 시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혀 다른 상품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될 시스템, 즉 기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한번 존재하게 되자 세상은 그것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1700년대에 이르러 세상을 움직이는 상품은 설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설탕은 현대의 중독처럼 소비된 최초의 상품이었습니다. 값싼 칼로리, 빠른 이익, 무한한 수요. 육두구나 정양과 달리 설탕은 카리브해와 브라질 해안 전역에서 아주 잘 자랐습니다. 세계 부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탕이 연료였다면 강제 노동은 엔진이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은 산업기계가 되었고
유럽 열강들은 영토가 아닌 독점권을 위해 카리브해의 섬들을 두고 싸웠습니다. 런던, 암스테르담과 같은 도시들은 이 무역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항만 인프라, 보험회사, 초기 투자은행 모두 이 무역에서 자라났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조용히 이 상품의 등 뒤에서 건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미국의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훗날 강력한 은행, 제조업, 그리고 세계 무역을 기반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젊은 나라를 연결시킨 것뿐이었습니다. 후추와 계피로 시작되어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 독점, 상품 흐름, 그리고 기업 권력의 패턴 위에 말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폭력이나 탐욕, 혹은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패턴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은 동일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원산지를 통제하고 경로를 통제하며 정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품을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희소성, 인식, 그리고 수요를 설계했습니다. 중세 베네치아가 백기를 통제했다면 현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통제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를 독점했다면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물류,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독점합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공장, 해운 수송로, 히토류 광산, 클라우드 서버 등 새로운 병목 지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원 경쟁과 공급망 전쟁을 보면 과거와의 유사점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운율을 맞춥니다. 최초의 세계 경제는 우리에게 부는 병목 지점을 지배하는 자를 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이 후추이든 데이터이든 규칙은 동일합니다. 길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통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의 공유는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깊이 있는 역사 여행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